시행된 9년 동안에 그 이전에도 장기환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이런 거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아마 제동이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장기요양 쪽에서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한 1년 8개월 정도 지체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담보 비율을 20%로 하향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막아가지고 없애버렸고, 아마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됐으면 민간기관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금 또 그 인건비 비율 고시 관련해서 오늘 이제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그 규칙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위헌 소송 제기했던 것이 합헌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아마 재무회계 규칙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통과가 안 되면 좋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통과되는 동시에 이제 위헌 소송을 다시 아마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백하게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승소가 안 되면은 이 나라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신문 앞으로도 계속 모아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저지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집단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과 불이익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한 이해를 입법이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입법을 추진하게 되고, 또 우리 이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입법을 저지하게 되는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국회 관계, 그 다음에 대정부 관계, 그 다음에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 이것은 어느 일반 한쪽 측면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다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러한 이슈를 주장하고 할 때에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언론 노출을 위한 이제 집회라든지 학술 세미나라든지 또는 기획 기사를 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국회에서는 이제 입법 로비를 하게 되는데, 뭐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돈 갖다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우선은 이 국회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좌진이죠. 그래서 보좌진을 섭외해야 되고, 또 입법은 국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법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슈를 분산시키면 안 되고 한 가지로 단일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복잡하게 설명은 알아먹지는 못해요.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게끔 단순화해야 된다. 이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사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직력을 갖춰야 된다. 조직력이 굴러가려면 어떻게 되냐?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에델만 코리아라는 데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려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1년 전에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재무회계 규칙하고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지난해 5월달에 마지막 국회에서 마지막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법이 통과된 직후에 우리가 이거를 1년 한 8개월 동안 저지했는데 통과됐다. 그러면 여기서 멈출 거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겠느냐?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에델만 코리아라는 데와 접촉을 해가지고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에델만 코리아라는 거는 뭐냐면 에델만이라고 미국의 크다는 홍보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인사가 와가지고 활동하는데 전문 홍보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이제 부사장은 청와대에서 홍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손범규 변호사라고 고향에서 이제 국회의원 했던 분도 좀 관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이제 저쪽에 용인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잠깐 몇 분한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에서는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도 못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요것은 이제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거냐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PA 활동을 하는가, 즉 Public Affairs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이해관계 집단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활동, 모든 활동, 이런 걸 PA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과 관련된 것을 이제 분석한 건데 사회적인 필요에서 민간시설을 설립했다. 근데 급증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 문제점도 대두했다. 민간 정부가 노인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특히 현재 법안에는 정부 시각만 반영이 돼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인식이고요. 이제 그건 우리 민간 그 기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령 사회화가 되어 있고 그동안 진행된 거는 이제 고령 사회화가 되고 노인 보호량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고 경제 발전이 있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됐고 그래서 보험 혜택이 올라갔고 요양시설의 이용 부담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시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는 투자에 인색했고 그래서 민간 설립 그리고 신고를 유도해서 민간시설이 증가했다. 문제가 발생한 건 뭐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다하다. 서비스가 떨어진다. 불법 운영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원인은 뭐냐? 운영기관 우리가 보는 원인은 급여 수당 외에 급여 수가 외에 수익이 미흡하고 운영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정부 측에서는 과도한 이용자 유치 경쟁이 있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이용 창출에만 몰두한다.
해결 방안으로는 우리 민간기관들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서 적정한 수가가 돼야 되고 자율운영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부 측에서는 감시와 규제를 통한 기관 수를 조절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개정안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 분석부터 민간과 정부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민간 운영에 대한, 민간 기관 운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한국적인 특성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 동향을 분석해 보니까 개정안 통과 시점에 그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언론 홍보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한 것이 파악이 된다. 그런 반면에 협회 주도의 언론 홍보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 같은 데서는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언론 홍보 활동을 했느냐, 입법 예고 한 달 전부터 개정 타당성, 당위성 메시지를 전문가의 칼럼이라든지 기획기사 등을 통해서 다수 전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합실론에서는 우후죽순 노인요양원 문제 방치학권과 또 정부 지자체 사회 언론 공동체를 구축해서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본회의 통과 시점 아주 직전, 그다음 직후에 보면은 부실요양기관, 부정운영기관 사례 중심으로 기사가 좀 많이 뜬다. 그래서 석재현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고를 한 게 있고, 또 서비스 나쁜 노인요양은 문 닫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 정부 측 입장과 협회 측 입장이 언론 노출 빈도를 보니까 거기 이제 2016년 2월에는 우리 협회 측에서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3월에는 없고 정부 측에서는 두 건 있고, 4월에는 정부 측에서는 한 건, 16년 5월 그 통과 시점에서는 정부 측에서는 11건, 협회 측 언론 노출은 3건, 그 다음에 16년 6월 통과 직후에는 정부 측의 건은 한 20건, 협회 측의 건은 한 건도 없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3건, 2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해관계 당사자인 우리 이쪽 민간기관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 노출이 상당히 빈약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현황을 보면은 우리 이제 민간기관들 현황을 보면은 노인장기관법 개정안에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인지도나 이해도가 상당히 낮더라. 그다음에 이제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을수록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협회의 입장을 그다음에 여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아주 상당히 있다. 협회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보니까 국회 관계자 보건복지위원회 A를 보니까 운영상 자율성을 줘야 서비스 질 개선이 있다. 그래서 실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요양기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안 만들 게 아니고 실제 운영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법안 찬성 의견으로 국회 관계자가 보면은 의원실 비서관 개정 법률의 상세한 시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또 일반인인 50대 남성 요양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더 강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일반인은 40대 여성 투명성을 높인다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기자 투명성이 강화되는 법률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보면 협회 회원 간에도 이슈에 대한 이해도나 메시지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한장협회 A 관계자는 서비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민간기관은 국가 보조금 받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또 B 관계자는 공단으로 받는 보험금 중 20%가 국가 보조금이다.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틀리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 또 유사한 성격의 C 협회 관계자, 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각 인식하고 있는 것들도 틀리고 주장하는 것도 틀리더라는 거예요. 박사님, 저기 이게 그 에델만 코리아라는 데서 분석을 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뉴스 같은 거나 이런 분석한 게 언론에 노출된 걸 가지고 분석한 그래서 우리 상태를 또 인터뷰 해보니까 이제 그렇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큰 맥락에서 입장 차이는 없지만 세부적인 팩트상의 차이가 존재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틀리게 되면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또 규제 회피를 위한 재폐업이 반복되고 허위 신고로 부당급여를 수령하는 등 비판 기사가 있는데, 전략적이지 않은 메시지는 유사협회 간의 전파 메시지의 차이가 있어서 시설 전체 입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협회 간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언론 홍보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타당성 있는 설득이나 대응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관계되는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민간기관들의 주장에 대해서 언론을 우군화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위헌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 위헌 소송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대책으로 한 것이 이제 시행령을 시행하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분위기를 사전에 띄우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으로서는 급증하는 노인 장기요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노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 운영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협회의 대응 논리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8월서부터 9월, 그 다음에 2017년 4월까지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뭐 메시지 워크샵, 메시지 킷 제작, 협회 워크샵, 이해관계자 매핑, 보도자료 배포, 기획 기사를 내고 인터뷰 기고를 하고 공중파에 다큐멘터리를 해서 이제 노출시키고 다큐를 확산을 하고 보도자료 배포하고 기획 기사를 또 내고 인터뷰 기고를 하고 국회 토론회를 거치고 또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쭉 짰었죠. 그래서 워크샵을 통해서는 지금도 이제 이 워크샵을 통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어떤 핵심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것이냐, 원장의 마인드를 어떻게 이제 정립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요건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할 때에 그 이슈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단일화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모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이해 수준을 높이고 메시지를 일원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 임시국회 전까지 그런 것을 전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공중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전파의 강력한 TV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뭐 MBC 다큐 스페셜이라든지 258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기획 기사 같은 것들을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등 주요 시기에 보도량을 높여서 정책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시기별로 뭐 전문가 등을 활용해서 협회 입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보도를 내고 이슈에 대한 협회 측의 입장과 사례 중심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일정별로 필요하다. 또 언론에도 기획 기사를 내야 될 거다. 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국회 토론을 개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서 민간시설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우리가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상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단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대언론 홍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시적인 활동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슈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다각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끔 SBS니 KBS니 MBC니 이런 데서 이제 그 장기요양 현장에 대한 아주 그 악의적인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앙일간지 같은 데도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게 아니라 역으로 복지부나 공단에서 이러한 상시적인 대언론 홍보 계획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려면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몇 분들 가지고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이제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 여기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10개월 정도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4억 3,800원. 그래서 뭐 메시지 워크샵을 하는데 2천만 원, 협회 워크샵을 하는데 1억 2천, 이해관계자 펴는데 1천만 원, 방송을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는데 1억 5천만 원, 국회 토론을 하는데 3천만 원, 언론 홍보 활동을 하는데 300,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한 900. 이렇게 해서 4억 3,800 정도가 예산이 잡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작동을 하면서 복지부나 공단이 이런 것을 전문 회사에서 맡겨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대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저렴하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죠. 한 10분 남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회비 회원을 늘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상대편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대응을 하려면은 그게 뭐 한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한 3분의 1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체 후원을 받아도 될까요? 그 기업체 후원이라는 게 기업을 뜯어내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동통신 할 때 기업체도 돈을 붓잖아요. 그게 이제 베니피셜이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자, 예.
일어서서 이쪽. 일어서야 돼요. 네. 토론 시간. 이게 보통 이제 정부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수혜자 아파트먼트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동 전화를 하게 되면 누가 수익을 얻나요? 누가 수익을 얻죠? 통신사가 수익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폭을 사죠.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폭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 사는데 뭐 2조 3조 그래요. 뭐 다 합하면 10조 이상 드는 돈을 받아가지고 정부는 그걸 가지고 안테나 데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신 유발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전화비가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우리 전화기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베니핏을 주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말하자면 돈을 내서 이 사용자를 위한 부분을 만드는 거. 그게 근데 통신 유발금이다. 통신 유발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교양에서는 그걸 전혀 사실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일 규모면이라든지 합당한 것은 통신 유발금 같이 장교양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를 통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우리가 디파인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저도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회원님들의 회비를 쭉 받은 것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그것을 회계감사를 부탁을 해서 우리 회계님들이 그 감사를 거의 완료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말까지 끝내고 그래 전체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건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회원님들이 내주신 그 회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총체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우리가 그 회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주제를 오히려 거꾸로 그 내일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미 제시를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한 1억 4천이 들어왔더라고요. 적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그 전에까지는 뭐 들어왔나요? 0이죠, 0. 거의 0인데. 그래서 작년 7월 달부터 우리가 지역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 하고 이제 그게 한 3, 4천 정도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역 타운홀을 했는데 올해는 1억 4천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소송을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 거 비용이 한 4,800만 원 들었는데 거기서 한 1억 1,3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남아있어. 소송비는 남아있는데 나머지 행사비로 들어온 게 한 4,800에서 빼면 4,800에서 빼면 한 8,000? 행사비로 들어온 게 8,000인데 행사를 몇 번 하셨는지 혹시 카운트 해보신 적 있나요? 벌기대회부터 막 시작하는 것이 22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계 자료에 전부 다 넣어서 지금 감사 진행 중입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또 행사를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죄송스러운데 막 저기 회원님들한테 회비나라는 일을 처음만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원래 전 회비를 잘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내셨는데 또 와서 눈을 맞춰서 하면 착한 성재혁 소무님은 또 한다고 100만 원 되고 우리 여기 명현 원장님 또 하면 100만 원 되고 여기 또 변경 원장님 참 그렇게 너무 고맙고 막 이렇게 한데 너무 마음속으로 죄송해서 저는 물론 회원들이 낸 회비도 있지만 그것을 정회원 회비화하자 하는데 그래서 막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한 40명 정도가 월 3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 곱하기 3은 120만 원인데 제가 아까 여기 우리 배재호 소장님 강의해 본 솔선수범 하라고 해서 저는 5만 원씩 6개월을 지난달 한꺼번에 넣었어요. 60만 원을 내니까는 지난달 정연 회비가 펑펑 묶인 거예요. 제가 60만 원 낸 그다음 명예원장님 얼마 낸 것을 까버리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
정회원 회비 받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정회원 회비는 꾸준히 시간을 두고 해야만 이게 부작용이 없지. 그러니까 막 강제적으로 돈 얘기를 하게 되면 회원들이 엄청 싫어요. 오늘 또 여기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데 회비 받으면 안 오겠다고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을 40년 이상 한 사람이고, 저는 기업에서 홍보비라든지 마케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니까 실제로 베니피셜, 그러니까 수혜자 원칙, 아까 통화 발생 부담금, 발생금에 대한 부담을 통신사가 하듯이 좀 잘 오해는 안 받게 설득을 해서 통신 유발금 같이 장교양 뭐라고 얘기했을까, 경영의 회장님 그 이름을 잘 쳐가지고 설득을 하나하나 해서 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지 않으면 이게 허상이 돼버리는 게 굉장히 좋은 뜻이죠. 엘더만에서는 저도 이제 황 박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봤는데 사상도 좋고 전부 다 좋은데 뭐가 문제야? 얼마였죠 이게? 4억. 네. 4억이라는 게 우리가 막 한대요. 지금 1억 4천 거치는데 4억을 모은다는 게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제안을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좋지만 정말 그 허무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 후원의 방법 가지고는 참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저는 기업 측면에서 삼성의 사장도 하고 외국인의 사장도 하면서 이런 것을 유발하는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를 굉장히 많이 접촉해서 우리가 뜯긴 돈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신문사를 하면서도 광고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대기업에서 하도 많이 뜯겨가지고 내가 언론사를 하게 되면 절대 돈 안 받는다. 그래서 광고비도 안 받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저도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발상에 전환을 하는데 실버페어 온라인도 광고비를 정식으로, 왜냐면 수혜를 주는 거니까 광고비를 정식으로 받아서 후원금에 산입을 하고, 또 아까 말한 장교양 유발금, 그런 유발금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캠페인을 하는 게 어떠냐. 왜냐면 제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서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우리 장교양 서플라이어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네? 안 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접근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공동화, 상호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돼요. 그냥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승무원이. 그리고 가끔 가다 그리고 행사 뭐 돈 준다고 오는데 우리가 다 거절을 하지만 상호 이익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통신 유발금도 바로 그런 원칙으로 만들었지 그냥 돈 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재정팀 회계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노력을 할 텐데, 제가 좀 말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상호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대한 신경을 좀 써서 그런 것도 좀 더 보완을, 그거 가지고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제 말이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논의는 이따가 밤에 또 하수 한잔 하시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남 부총리께서 궁금해하신 이제 입법 활동, 입법 로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추진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과 자금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일까. 이것은 우리가 꼭 요 언론 홍보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이제 정책 내지는 이슈 중심으로 굴러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조직이나 자금 조달이 필수화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가 이따가 이제 저녁 때 또 구체적으로 논의할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